어쨌든 그래서 당시 이게 위키베카에서 정확하게 몇만 명이 죽었는지 몰라요. 아마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5천만에서 7천만 명 정도, 군인까지 포함해서 사망을 했으면 우리나라 한반도 인구 전체가 절멸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뭐 소설이나 혹은 역사서를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이 자살을 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슈테판 슈바이처인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 한 사람도 사실은 망명을 했다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 20대를 잃어버린 세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절망감. 왜 이런 절망감이 있었냐면 19세기까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할 거라고 사람들은 확고하게 믿었고요. 그 당시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990년대 한국이 X세대, N세대, Y세대 이런 얘기가 된 것처럼 이제 장밋빛 전망이 눈앞에 펼쳐지다가 갑자기 그 제국이 사라졌어요. 그것도 5천만에서 7천만을 직접 죽이는 방식. 이 전쟁이 그렇게 인류한테 커다란 상처였던 건 예전의 전쟁은 뭐였냐면 누군가를 야만인이라고 찍어놓은,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고 얘네들은 야만인이야라는 하고 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원주민, 즉 인디안을 죽이는 방식이었든 다른 제3세계의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이든 그건 문명인이 야망인을 죽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동족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인류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이라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1차 세계대전, 나아가서 2차 세계대전은 문명인에게 가한 상호 학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던 그 당시 젊은 세대들, 상상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자살합니다. 요즘 한국은 다른 현상 때문에 자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회민주주의가 정말 득세를 하게 돼요. 3인당이. 그러니까 노동 있는 의회 정치를 스웨덴에서만 했었던 세력이 나치즘과 파시즘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정치 우위 세력은 사실은 3인당 세력입니다. 집권한 경우도 있고 집권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계속 집권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은 꽤 컸으나 집권은 굉장히 후회하죠. 독일도 마찬가지. 1969년에 독일 3인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1야당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합의가 이런 거예요. 전쟁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미 손상된 믿음조차 박살을 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에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끝낸 전체 인류의 서로를 학살했던 그 인류의 정부, 즉 정치가 있었던 사회적 합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동자 집단의 정치가 해낸 겁니다. 그래서 노동 있는 의회 정치 같은 건 더 이상 질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노동자들이 인류의 보편적인 이해와 보편적인 안정과 보편적인 평화를 위해서 제1야당이 되고 집권이 된 경험을 이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나의 작업장에서의 권리, 일하는 시민으로서의 나의 아들의 권리, 나의 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노동권을 헌법과 노동법에 못 박는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선언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어쨌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노동 있는 의회 정치 목표가여서 복지국가였어요. 결론이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복지 정책이나 친복지 정당이 만들어진 것은 꽤 오래됐어요. 1800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복지국가라는 형태로 노동 있는 의회 정치의 현실적인 국가, 그들이 추구했던 국가의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1945년 이후입니다.
45년 이후 20년에서 30년 정도가 골든에이지라고 불려져요. 그래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그 당시 이런 3인당, 그러니까 영국은 노동당이라고 얘기를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친노동적이고 친인권적인 정당이 자신의 목표로, 자신이 표방한 정강 정책으로 추진했던 이 복지국가의 4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한테 더 이상 어떠한 자유로움, 규제 없는 자유로움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에일리언이라는 걸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그런 그 영화에서 보면 왜 지구인의 기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깨어나오면서 지구인을 죽이는 이걸 경제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죽이는 경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치나 정당과 국가나 협력으로 이 전환을 하는 복지국가는 복지를 추진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폐해, 예를 들어 소득 불평등 같은 경우를 정치로 교정하는 것을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복지국가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강한 정치가 첫 번째예요. 더 이상 삼성이, 예를 들어 우리나라죠. 삼성이나 현대가 법이나 헌법 위에 앉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시장을 사회적으로 규율하면서 성장을 촉진하겠노라. 이게 케인즈주의예요. 누구는 복지국가는 케인즈주의 때문에 됐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이 정당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이 자기의 성장 담론으로 채택한 것이 케인즈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인으로서는 훌륭하지만 주인으로서는 끔찍하다는 주장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간 것이 이 정당이에요. 아주 강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하는 시민, 제가 필라델피아 선언의 세계인권선언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언입니다. 일하는 시민의 권리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회 정치와 그 복지국가를 추진한 의회 정치 시작은 일하는 시민의 보편적인 권리, 예를 들어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생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니까 단지 동물이든 인간이든 먹고 사는 것, 그냥 생존하는 건 똑같은데 그런 생존과 권리를,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런 발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생존, 너희들한테 자비를 베풀든 자선을 베풀든 일자리를 주든 이렇게 정부가 무엇을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시민의 권리로서 정부가 보장해야 될 의무다라는 노동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는 시민들,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이익, 요 4가지가 당시 복지국가를 추진했던 의회정당, 3인당 혹은 노동당 혹은 무슨 정당이든 그러한 정당들의 4가지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하고 쟁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는데 우리가 의회에 참여해서 부르주아적인 국가 권력인 의회를 통해서 이거 교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사실은 쟁점이었고요. 그 쟁점은 어쨌든 역사를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노동 있는 의회 정치 문제는 결론이 나버렸어요.